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셔서 저희 AI 테크 콘서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매석스 송한빈입니다. 매석스는 매틀랩 대학생 AI 경진대회를 올해 최초로 개최를 하였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수준 높은 출품작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경진대회 수상자 중 두 팀을 초청하여 출품작에 대한 발표랑 더불어 경진대회를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들과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 매틀랩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수상자들의 발표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질문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니 온라인 설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매틀랩 대학생 AI 챌린지 2021의 수상팀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UTS 팀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틀랩 AI 콘테스트에 참가하였던 이제 유저 프렌들리 토폴로지 시뮬레이터 줄여서 UTS 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수상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발표를 좀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발표 자료 준비되셨을까요? 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넷을 활용한 2D 위상 최적화 시뮬레이터 개발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김태현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틀랩 AI 콘테스트에 참가하였던 유저 프렌들리 토폴로지 시뮬레이터 줄여서 UTS 팀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였던 내용은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2차원에서의 위상 최적화를 진행하고 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 줄여서 DFAM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인공지능, 3차원 프린팅과 같은 새로운 키워드들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엔지니어들이 갖춰야 될 기본 기준 하나를 저희가 유심 있게 보았는데요. 경량화 설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는 주목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재료를 적게 들여서 만드는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전과 동일하게 튼튼하면서도 재료를 적게 들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튼튼한 재료로 바꾸는 방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동일한 재료로 또 경량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위상 최적화라고 하는 방법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위상 최적화는 물체의 무게를 가벼워지게 하면서도 동시에 이 힘에 저항하는 성분인 이 강성을 최대화하는 설계 방법을 말합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물체를 다이어트 시키면서도 여전히 튼튼하게 하는 설계 방법인 것이죠. 이 실제 위상 최적화는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써보신 경험이 있는 이 전문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하는 모양을 넣어주기만 하면 위상 최적화를 모르는 일반인 분들도 쉽고 빠르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위상 최적화 시뮬레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때 쉽고 빠르게 라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았을 때 저희는 딥러닝을 한번 이용해 보자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딥러닝을 저희도 처음 사용해 보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딥러닝의 결과물을 쉽고 빠르게 측면으로 이용을 해보려고 하였는데, 진행하는 과정이 비록 인공지능이 오픈소스이고 그리고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케라스 등과 같이 그 부분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된다고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었고, 그리고 코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움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매틀랩 웨비나를
이제 간간히 저희가 참고를 하게 되었고, 이 보시는 워크플로우도 이제 웨비나를 참고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번 프로젝트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이 지도학습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였는데, 이 입력 데이터와 동시에 결과물에 해당하는 정답 데이터, 이 학습 데이터의 쌍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는 이미지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착안을 해서 위상 최적화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저희는 한번 색 있는 공 모양으로 한번 대입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은 점은 물체를 고정하는 이제 상징으로, 그리고 빨간 점은 힘이 작용하는 위치로, 그 외의 점은 연두색으로 해서 임의의 사각형의 이미지에 대해서 위상 최적화를 진행하는 GUI를 매틀랩 앱 디자이너를 통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고정되는 점,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점, 이런 조건들이 적용이 된 모양에서 이제 응력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응력을 해석한 그 응력 분포의 이미지를 추출해서 이 정답 데이터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에서 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뽑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작업을 일일이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이썬 기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먼저 랜덤으로 생성한 4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2D 모델을 생성하고 위성 최적화를 또 진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을 파이썬 기반으로 자동화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품질과 크기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데이터를 모두 RGB, 크기를 규격화하는 전처리를 진행을 하였고, 이렇게 해서 총 1,500개의 해석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AI 모델 구축 과정입니다. 실제 FEM 시뮬레이션 경우에는 이제 모델의 응력 해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해석을 바탕으로 위상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착안을 해서 AI 모델을 구축할 때 한 번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2D 영상의 응력 해석을 먼저 해주는 1차 모델과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위상 최적화를 해주는 2차 모델로 나누어서 AI 모델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매틀랩 심층망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입력 및 정답 데이터를 각 1차, 2차 모델의 학습과 그리고 검증 데이터로 나누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머신러닝 모델로는 유넷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의 크기를 축소하는 컨트랙팅 과정과 그리고 이제 축소된 데이터를 다시 복원하는 익스펜딩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저희가 이제 좀 겪으면서 이 RMSE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가장 우수했던 모델을 1, 2차 모델로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매틀랩 심층망 디자이너 블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최적의 학습 조건을 찾으려고 하였고, 이때 이제 저희는 11번째 모델에서 좀 괜찮은 결과가 보여서 이 모델을 최종 모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적의 학습 조건을 바탕으로 매틀랩 심층망 디자이너를 통해 학습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진행한 이제 결과를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 진행하는 중에 2차 모델에서 나온 이미지 해상도가 조금 낮은 부분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후처리 과정으로 이제 3차 모델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럭을 디자인하고 학습 데이터를 앞서 말씀드린 방법처럼 이제 입력을 해 주었고, 최적의 학습 조건을 또 찾아서 이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한 결과, 이 보시는 그림에서 중간 부분, 프리딕트라고 된 부분처럼 해상도가 어느 정도 좀 향상된 결과를 저희가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GUI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네, 이 영상이 조금 빠르게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한번 학습이 된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응력 분포와 위상 최적화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위상 최적화 형상은 이제 하중이 가해지는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균관대 UTS팀의 김태현님의 2차원 위상 최적화에 딥러닝을 활용한 사례 발표 좀 들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위상 최적화도 익숙하지 않은 주제였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된 것 같고 GUI까지 개발하셔서 일반인들도 쉽게 위상 최적화를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셔서 주제도 굉장히 참신한데 결과도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네요.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질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참석하신 분들께서 질문을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그런 것들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리 받아본 것과 같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트워크를 한 개 사용하기보단 왜 세 가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모델을 구성하셨나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어,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한 개로 좀 시도를 했었는데요. 어, 네, 우선 이제 시점은 이제 잘 몰랐어서라는 이제 부분으로 이제 한 개로 저희도 시도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보다 좋지 않은 성능을 저희가 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한정된 데이터의 개수의 문제일까? 약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좋은 성능을 보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에서 저희는 딥러닝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이 위상 최적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 과정, 공정을 조금 더 나누어서 학습시켜 보면은 좀 더 학습을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서 1차랑 2차를 그런 이제 동기를 가지고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우선 진행을 해보니까 성능이 이전보다 좀 더 좋아진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서 저희가 1차, 2차 그리고 추가적으로 3차 이렇게 구성된 네트워크로 이제 모델을 구축하고 좀 진행을 해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틀랩으로 딥러닝을 처음 하셨을 텐데 다른 코딩 언어가 아닌 매틀랩으로 사용하셨을 때에 좋은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딥러닝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이제 기존의 이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게 되면은 보통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의 진입 장벽처럼 저희도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틀랩 이 이제 디자이너, 딥러닝 아날라이저를 통해서는 블럭을 통해서 이 레이어들을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좀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넷 네트워크를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U자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U자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매틀랩은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블럭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좀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U자형으로 보기는 좀 굳이 따지자면은 네, 조금 U자로는 이제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네, 약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그 매틀랩으로 AI 했을 때 장점 같은 것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할 때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AI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좀 쉬운 AP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유넷 같은 거 GUI 김태현 님이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네. 저희 채팅창에 올라온 거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보통 휴리스틱한 방법이나 경험 법칙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자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셨고, 더 나은 튜닝을 위해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살짝 사실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도 처음 배우고 인터넷을 좀 기반으로 해서 찾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에포크나 좀 학습률의 뭐 조정 이런 부분을 좀 그냥 주요한 부분이다라고 한 정도만 알고 저희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학습이 가장 잘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수작업으로 이 부분을 좀 주로 나머지들도 같이 바꿔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11번 사실 그 이상을 이제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은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난 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 다른 참가자로부터 좀 좀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매틀랩의 이제 앱 중에서 실험 관리자라고 하는 앱이 있었어서 딥러닝 신경망을 훈련시키고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 그걸 이제 제공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을 미리 알았으면은 좀 더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데 여러 가지 시도들을 좀 해볼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던 실험 관리자를 통해서 조금 경험적으로 어떤 파라미터가 중요하니 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꿔봐라 이런 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수학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최적화 기법을 써서 뭐 베이지안 최적화 같은 것들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뭐 참석자분들이나 이제 추후에 프로젝트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2차원 모델과 3차원 모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혹시 2차원 네, 제가 이해한 부분으로는 이 1차, 2차, 3차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2차 모델과 네, 3차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2차 모델은 응력 분포 이미지에서부터 그 위상 최적화 이미지를 이제 인퍼런스 그러니까 예측해주는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2차에 이제 위상 최적화가 된 형상에서부터 이제 또 하나인 3차 모델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부분은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그 슈퍼 레졸루션을 만드는 그 모델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후처리 공정으로 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다른 모델이고 3차 모델 경우는 매틀랩의 예제를 참고를 해서 그 이제 사과 이미지를 좀 더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만드는 그 코드를 참고를 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응력 분포 이미지는 오직 유한 요소 해석으로만 얻으셨나요? IR 카메라나 다른 이미지 측정 방식으로는 응력 분포의 신뢰성을 비교, 평가해 보셨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선 이 프로젝트의 취지 자체가 위상 최적화의 전문적인 부분, 그리고 약간 실험적인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좀 바탕으로 한다기보다는, 어, 보통 전문가들 분께서 주로 위상 최적화를 이제 쓰시는 부분인데, 주변에 계신 위상 최적화 쪽을 전공하고 계시 않으신 분들도 이 위상 최적화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고 빠르게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IR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학습시키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긴 하겠지만 저희의 이제 주안점은 이제 시뮬레이터였기 때문에 FE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만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게 좀 어느 정도 컨스트레인트를 정하고 난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서 가능성을 보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추후에 더 그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게 이제 보통 기업에서도 연구소에서도 수행하는 인공지능 적용 방식이라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아웃풋으로 사용한 이미지는 응력 해석 결과인 거죠? 이미지 데이터는 캡처한 것인가요? 아니면 좌표로 복원해서 형상을 만든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네, 좋은 부분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 우선은 데이터 자체는 이미지 데이터로 확보를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이 제가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 학습을
할 때 인풋과 이제 아웃풋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지도학습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였어서 이 앱 디자이너에서 이제 저희가 좌표를 클릭한 좌표를 이용을 해서 FEM 프로그램에서 이제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좌표 정보를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미지 데이터로 저희가 뽑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 캡처를 통해서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하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준킴 님이 질문 된 게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설명에 예로된 위상 최적화는 무엇을 말하는 건지요? 이거는 위에서 좀 김태현 님이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컨스트레인트를 잡고 수행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으로 합승용 응력 분포 이미지 추출 시 머신러닝을 돌릴 만한 충분한 이미지 개수가 나오시던가요? FEM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이 이미지 개수는 대략 어느 정도? 예, 데이터 준비에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여러 개를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저희가 이 질의응답 시간은 PPT나 그림 같은 건 띄우기 좀 어렵고요. 설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 팔로우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준비 부분에 관련해서 김태현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데이터 개수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데이터의 개수가 절대적으로 이제 뭐 100개 이상이어야 된다, 1000개나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기준은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결론적으로 준비한 데이터 개수는 1500개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했는데 초반에는 한 적어도 5,000개 뭐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좀 우선 1,000개 뭐 이렇게 500개 우선 데이터를 한 100개 단위로 우선 뽑아보고 그거를 학습을 시켜보다가 데이터 개수가 좀 더 필요해서 좀 더 늘리는 약간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필요한 데이터 개수라는 게 사실 실제 산업계에서 프로젝트를 해도 굉장히 때에 따라 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되게 딱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태스크에서는 1,500개 정도 활용을 하셨는데 질문 주신 분의 태스크에서는 좀 덜 필요할 수도 있고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인공지능 프로젝트 할 때는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하고 더 모으고 학습하고 이러한 과정을 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게 일반적인 어프로치입니다. 네, 추가 질문은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온라인 설문에 대한 링크를 드릴 거니까요.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기태현님과 해가지고 추가 질문에 대한 팔로우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딥러닝을 전공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의 질문이 어, 되게 반가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팀원 모두 딥러닝을 잘 모르는 이제 기계공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제 저희 3명인데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또 이제 계획하고 딥러닝을 좀 알아보는데 이번 프로젝트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한 알아보는 데만 일주일을 좀 포함을 해서 포함한 약 3주 정도 이번에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 주변에 딥러닝을 전공을 하는 친구들의 말을 이제 빌려보았을 때 개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남의 코드를 따라해보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들었어갖고 저희가 좀 지레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이제 매틀랩 GUI 환경을 한번 이용을 해보니까 코드를 따라해보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코드와 비슷한 네트워크 구조를 만드는 부분은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비해서 좀 개념을 배우는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공부하고 싶은 좀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딥러닝 전공하신 친구분들께도 매트랩을 한번 추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님 내년에도 또 뵐 수 있는 거죠? 네, 불러주시면은 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UTS팀의 김태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주신 질문들은 그리고 저희가 답변하지 못한 내용들, 추가적으로 답변이 필요하신 내용들은 추후 온라인 설문내에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팔로우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LSTM을 활용한 탄성파 탐사 자료 내삽 모듈 개발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이재호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물리탐사연구실 변중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탄성파 탐사 쪽을 공부하고 있는 이재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역시나 수상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발표를 들어보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 주실 발표 자료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LSTM을 활용한 탄성파 탐사 자료 내삽 모듈 개발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이재훈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STM을 활용한 탄성파 탐사 자료 내산 모듈을 개발한 한양대학교 물리탐사연구실 이재우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공학사를 취득 후 현재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물리탐사연구실에서 기계학습 기반 탄성파 탐사 자료 내삽 외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구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땅속의 스윗스팟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우선 스윗스팟이라고 하면 자원개발이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에서 공학적 또는 경제학적으로 가장 가치가 있는 곳을 뜻합니다. 이 과정은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박 중 가장 달콤한 수박을 골라내는 과정과 몹시 유사한데요. 달콤한 수박을 찾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박 색깔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수박 속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봐서 중력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음파나 레이저와 같은 신호를 수박에 쏘아보는 형태로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수박 1%를 실제로 샘플링하여 당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공학적인 목적의 탐사도 비슷하게 진행되는데요. 먼저 겉으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는 노드 조사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뒤로 중력을 이용하여 속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중력 탐사, 탄성파 탐사 신호를 지구 내부로 쏘아 보내는 탄성파 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멍을 실제로 뚫어서 확인하는 시추 조사가 있습니다. 이 중 세 번째 과정인 탄성파 탐사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험한 지형을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매우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가 점점 작아지고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를 사이즈믹 에볼루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장비가 작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사람이 직접 장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패러다임을 바꾼 에볼루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오폰이 스스로 설치된다면 그것이 바로 에볼루션이 아닐까요? 이 에볼루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생각하기 쉬운 접근 방법은 이것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도 획기적이지만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절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위치에 뿌리듯이 지오폰을 설치한 뒤에 이 자료를 내삽하여 정확한 위치에서 취득된 데이터와 같은 형태로 바꾸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사이즈믹 트레이스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이즈믹 트레이스 인터폴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여러 가지 방법들뿐만이 아니라 머신러닝을 활용한 슈퍼 레졸루션 CNN에 기반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각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RNN 계열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접근 방법을 통해 기존 방법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국내 및 국제 특허 출원 중입니다. 저희는 이 방법을 매트랩을 통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저희의 접근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10개의 트레이스가 있어야 되는 단면에서 2개의 지오폰이 빠져서 트레이스를 수집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속된 3개의 트레이스 가운데 2개의 트레이스와 겉에 2개 트레이스와 가운데 트레이스를 이용하여 내삽 함수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내삽 함수를 이용하여 빈 곳의 트레이스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측된 트레이스와 입력 자료를 병합하여 완성된 세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촘촘한 곳에서 트레이닝 시킨 내삽 함수를 이용하여 성긴 부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접근 방법을 트레이스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풋 파라미터 파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파일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정하게 되며 트레인 네트워크와 프레딕트에 들어가는 입력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먼저 트레인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첫 두 변수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들로 만들게 됩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사이즈랩이라는 맥스웍스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애드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LSTM, 스킵 커넥션,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곳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에 관련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수 있고, 여기까지 설정을 하면 앞에서 설정한 그래프의 웨이팅들을 다음과 같이 매트랩 딥러닝 툴박스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딕션에 관련된 옵션입니다. 여기서 어떤 곳에 있는 트레이스를 프레딕트 할지, 어떤 파일명으로 저장할지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서우주 지역의 빈센트 유전에서 취득된 자료를 이용한 예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불규칙적인 빠짐이 존재하는 자료에서 추가적인 훈련 자료 없이 이 입력 자료만을 이용하여 트레이닝 시킨 뒤 앞서 설명한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이렇게 채워낼 수 있습니다. 예측값이 비슷하여 아웃풋과 정답의 차이인 에러가 아주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걸프 오브 멕시코 지역의 암염 지역을 모사한 수치 예제입니다. 여기서 위글이라는 애드온을 이용하여 도시하였으며 검정색으로 그려진 정답과 빨간색으로 그려진 예측값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법과 정확도 비교에서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전통적인 방법의 결과보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희 방법의 결과에서 대부분 더 작은 에러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예제는 포항 영일만 지역에서 CCS,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을 목적으로 취득된 탄성바 자료를 처리한 예제입니다. 왼쪽 위와 같은 3차원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으며 가운데 표시된 단면인 인터폴레이션 적용하지 않은 결과에 비해서 오른쪽에 보여지는 인터폴레이션 적용 단면에서 훨씬 더 연속성이 좋은 부분, 그리고 더 선명한 부분, 그리고 경계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재훈님의 LSTM을 활용한 탄성파 탐사자료 내삽 모듈 개발 사례 발표를 들어보았는데요. 발표 제목을 처음에 보고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워낙 설명을 좀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던 것 같고, 내삽 연산에도 딥러닝이 활용되어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리 받아둔 질문과 함께 질문을 가지고 질의응답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개발되었는데 GRU나 BERT, 어텐션 트랜스포머와 같은 네트워크가 아닌 LSTM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며 다른 네트워크로 바꿀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요. 일단 저희가 탄성과 탐사를 시계열 데이터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RNN 계열의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RNN 계열의 네트워크 특성상 두 개의 입력 트레이스가 같은 이벤트가 시간 차이가 나게 들어왔을 경우 같은 이벤트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이제 RNN 셀 사이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를 완화시 시키기 위하여 LSTM을 사용하였습니다. 버트나 어텐션, 트랜스포머와 같은 것을 사용할 경우에 이 시간 차이가 훨씬 더 커져도 잘 매칭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시간 차이가 너무 커져서 다른 이벤트인데 같은 이벤트로 탐지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탄성과 탐사 자료의 경우 지배방 정식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따르기 때문에 웨이브 이퀘이션은 공간에 대한 미분텀과 함께 시간에 대한 미분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간의 데이터를 훨씬 더 크게 반영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벌트나 어텐션처럼 아주 멀리 있는 자료도 그 같은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네트워크는 사용하지 않았고 그 그루나 LSTM 정도만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루나 LSTM을 실제로 두 개 다 비교를 해봤는데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고 LSTM이 저희에게서 익숙하기 때문에 LSTM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시계열 데이터라도 각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마다 그리고 각 네트워크가 동작하는 방식과 잘하는 데이터들에 따라서 다른 네트워크를 설정해야 되는 이유가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습에 사용된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한 최적화는 수행해 보셨나요? 다른 파라미터들에 대한 결과도 확인해 보셨는지 네,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하이퍼 파라미터들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네트워크의 깊이나 아니면 뉴런의 개수와 같은 것에 대한 최적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트워크와 깊이나 뉴런의 경우 네트워크 깊이는 1층에서 10층까지, 뉴런의 개수는 32개, 64개, 128개, 256개, 512개까지 저희의 컴퓨팅 파워가 되는 데까지 이렇게 총 50가지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합하여 모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네트워크 깊이가 10층에 그리고 뉴런의 개수가 256개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 애큐레시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튜닝할 파라미터들을 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범위를 준 다음에 그런 것들을 모두 테스트해보고 제일 좋은 걸로 선택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내삽의 딥러닝을 활용한 것이 인상적인데 촘촘한 부분의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로 비어있는 부분을 예측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결과가 되게 좋아 보입니다. 학습한 촘촘한 부분의 데이터가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피처 스페이스에서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측 역시 잘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아주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다른 SRCNN에 기반한 많은 내삽 방법들이 발표가 되었지만 그 트레인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 사이에 피처가 많이 다른 경우에는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른 딥러닝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인터폴레이션 솔루션들이 크롤링과 같은 기법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탄성파 탐사 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가장 피처가 비슷한 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같은 데이터 안에서 그 촘촘한 부분이 있고 더 성긴 부분이 있는데 그 촘촘한 부분에서 훈련을 시킨 뒤 성긴 부분에 적용을 시키는 방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피처가 비슷한 훈련 데이터를 구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고 굳이 피처 스페이스에서 멀리 떨어진 그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타겟에 적용하는 문제를 그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기존의 탄성파 내삽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결과는 좋아 보이는데 속도는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 탄성파 탐사 내삽 방법은 이제 기존에 하는 방법들은 특정한 수학적이나 아니면 물리학적 가정을 하여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프레이 트랜스폼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음성이나 다른 신호들을 분석할 때도 프레이 트랜스폼을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프레이 트랜스폼된 도메인에서 에너지가 특정한 지점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빠짐이 없을 때 모이게 되고, 빠짐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모인 에너지가 덜 모이고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져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모이게 할까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제가 비교에 사용하였던 MWNI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학적 역산이라는 기법을 가지고 그 신호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속도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냥 한 섹션만 비교를 하게 되면은 MWNI의 속도가 저희 네트워크의 트레이닝과 적용 시간을 합한 것보다는 더 빠르지만 저희 적용 시간만을 적용했을 때는 그 MWNI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MWNI의 경우 미리 프리 컴퓨테이션을 해두더라도
자료 취득과 동시에 처리를 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리얼타임 프로세싱 같은 것을 절대 하지 못하지만 저희의 알고리즘은 미리 자료를 트레이닝 시켜 놓음으로써 그런 리얼타임 프로세싱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확도 측면에서도 우위가 있고 이제 속도 측면에서도 학습 시간을 제외했을 때 단순히 이제 추론 시간만 비교를 하면 훨씬 더 빠른 결과를 얻는 이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보면 다 잡은 그러한 사례인 것 같고요. 그다음 질문입니다. 탄성파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내삽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용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가장 생각하기 쉬운 분야는 이미지의 슈퍼 레졸루션 분야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그 기술이 비슷한 기술이 사용되는 분야는 그 영상 처리 분야에서 영상의 손실 압축 분야입니다. 그래서 손실 압축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일부를 저장하고 나머지를 프로세싱을 통해서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의 접근 방법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랑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복원하고 그 효율적으로 자료를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영상 처리 분야에서 뭐 해상도를 높이는 그러한 슈퍼 레졸루션이나 뭐 컴프레션 부분에서도 네, 좋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다음 질문입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 하나 커버를 좀 하도록 할게요. 탄성파로 고체 물질을 탐사 시 응력의 진행 방향이 삼축으로 반향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축의 응력이 단순히 시계열로 분석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웨이브는 이제 3차원으로 다 취득이 되는데 이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시계열로 데이터를 다 받고 나서 그다음에 인버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밑에 고체 물질이 어떠한 저희 용어를 사용하자면 음향 임피던스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3차원으로 파가 전파되기는 하지만 저희의 관심사는 그 파가 전파되는 모양이 아니라 그 파가 돌아왔을 때 그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고체 물질이 어떠한 음향 임피던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가 저희의 타겟이기 때문에 이렇게 3차원으로 굳이 생각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데이터 하나하나를 보면은 다 3차원으로 시계열 데이터로 하나하나가 있지만 그런데 이 시계열 데이터가 3차원, 4차원, 5차원을 통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 데이터가 1차원 분석을 위한 그러한 데이터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같은 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탄성파를 이용한 에너지 가진 공진 소스로는 초음파를 이용하셨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저희가 사용하는 음파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퀀시 대역이 지금 한 15Hz 정도로 그 초음파에 비해서 훨씬 낮고 그 오히려 저희가 사용하는 음파보다도 훨씬 낮은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이게 초음파를 사용하는 경우에 뭐 제가 알기로는 GPR 같은 데이터가 아주 높은 프리퀀시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높은 프리퀀시를 사용할 경우 장점이 되는 게 그 훨씬 더 높은 그 작은 규모의 움직임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이 레졸루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뎁스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탐 심도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프리퀀시의 경우는 아주 높아봤자 100Hz 부분까지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소스는 에어건이라는 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 육상에서는 다이너마이트나 아니면은 진동하는 자동차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진동하는 그 모터를 달아서 그것을 소스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과 전문적인 답변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세 가지 예제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셨는데 각각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적용한 예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수치 실험의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 생략할 수도 있었던 말인 것 같은데 그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수치 실험의 목적은
저희 네트워크가 제대로 훈련이 되고 적용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완성된 세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부 데이터를 빼고 나서 그 데이터를 다시 복원을 하여 그 원래 데이터와 그 복원된 데이터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불규칙적으로 빠짐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각각의 데이터의 빠짐의 크기가 클 때와 작을 때, 그리고 오른쪽에 치우쳤을 때랑 왼쪽에 치우쳤을 때 각각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분석을 할 수 있었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빠짐의 차이가 커질 때 좀 더 애큐러시가 낮아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빠짐의 차이가 클 경우 애큐러시가 낮아지지만, 이것의 경우는 기존의 탄성파 탐사 내삽에서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실험의 경우 다차원 데이터에서 100m 간격인 성긴 방향과 25m 간격의 촘촘한 방향이 있을 때 촘촘한 방향에서 트레이닝을 시킨 뒤 성긴 방향의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때 가장 훌륭한 결과를 보이는 상용화된 인터폴레이션 툴인 MWNI와 성능 비교를 하여 저희 방법을 검증을 하였고, 이 결과 MWNI와 성능 결과를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실제로 운영 중인 CCS 현장에서 취득된 자료였는데, 이 자료 해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내삽을 하였습니다. 25m 간격을 자료를 12.5m로 간격을 줄였으며, 이를 통해서 더 좋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실험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제 개인적인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다음에 이제 매틀랩을 활용하셨을 때 어떤 점이 좋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매트랩을 처음부터 사용하였던 건 아니고, 이 프로젝트를 그 파이썬에 있는 텐서플로우로 처음에 먼저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매트랩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할 때 조금 더 제가 편하게 그 연구하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서 매트랩으로 그 진행을 할 때 조금 더 편했던 것 같고, 여기서 조금 그 힘들었던 점이라고 하면은 이 탄성파 탐사 데이터 하나하나의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제로 몇 테라바이트씩 하는 자료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이게 컴퓨테이션 파워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그 테스트를 할 때마다 일주일 이상 그 컴퓨테이션을 계속 하고 그 다음 하이퍼 파라미터를 테스트를 하고 막 그런 점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 크기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나 인공지능 할 때 항상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교수님께 더 좋은 GPU를 사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질문 주셨던 분에 이어서 질문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물질에서 탄생파는 무조건 삼축 방향으로 진행하므로 여기에 맞는 수식을 찾은 후 이에 따른 알고리즘을 짠 후 매칭해 보셔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신뢰성에 의구심이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호 학생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트레이스 인터폴레이션 기술이 1980년대부터 연구가 계속 되어 있었는데, 1980년대에 사용하던 방법이 그 말씀하신 대로 웨이브이케이션을 사용하여 웨이브이케이션 베이스 탄성파 탐사 그 사이즈맥 트레이스 인터폴레이션을 해왔습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웨이브이케이션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 인터폴레이션을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이 많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그 프리에 트랜스폼 베이스드 메소드가 나오고 FX 베이스드 메소드가 나오고 지금은 머신러닝 베이스 메소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거로 삼축 방향의 탄성파 탐사가 전파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요. 근데 저희의 목적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조금 더
그런 것을 잘 고려하기 위하여 데이터 개수를 늘려주는 문제이지 이 결과를 이용하여 바로 해석을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세싱에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자료의 간격을 줄이고 레졸루션을 높이는 그러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설명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나 이제 학생들 프로젝트에서 이제 스튜던트 컴피티션 개념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분야의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질문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재호 학생이 좀 충분히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와 답변을 해주신 한양대학교 이재호 학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주신 질문들은 추후 이제 온라인 설문내에 따로 남겨주시면 개별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1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매스웍스 온라인 웨비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국이지만 매스웍스는 올 한 해 동안에도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세미나를 고객분들께 공유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들으신 수상자 발표 영상은 매스웍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매틀랩으로 구현해보는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매틀랩을 사용해 AI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상금의 주인공에 도전해보시고 내년 수상자 초청 웨비나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매스웍스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하시거나 따로 문의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사 관련하여 온라인 설문 링크 안내 드립니다.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채팅창에 링크된 온라인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AI 토크 콘서트 웨비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